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인생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걸고 내렸던 중요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담담하지만 강인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해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며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겠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모든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겪으며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뇌와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이 더뎠던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동네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전체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유독 가난했습니다. 아마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부모님께서는 제 동생들을 더 낳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 모두 아이를 참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장 한켠에서 호떡을 구워 파셨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시는 육체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서셨던 아버지.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거친 손과 깊게 팬 주름이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의 증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을에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셨죠. 여보, 오늘도 같이 나가려고? 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던데 하루쯤은 집에서 푹 좀 쉬어요. 그러다 정말 몸 상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룻밤 푹 자고 나니 기운이 펄펄 나는데. 이렇게 일 없는 날 당신이랑 같이 시장 나가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야. 그걸 말리면 쓰나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아침까지 끙끙 앓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괜찮아요. 많이 아픈 거 아니죠? 하고 여쭈면 아버지는 늘 괜찮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이두박근을 자랑하듯 팔뚝을 불끈 쥐어 보이셨습니다. 이것 봐라. 아빠 팔뚝이 이렇게 굵은데 우리 딸 걱정시킬 일 없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선 시장에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주워온 폐자재로 뚝딱 만든 작은 가판대를 펼치셨습니다. 그 위에는 어머니가 밤새 틈틈이 손으로 뜬 수세미 같은 소품들이 오밀조밀 놓여 있었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던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풍경입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짐작이 가시죠? 누가 봐도 없는 집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번지르르한 옷차림이나 거칠애로 없는 티를 감추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킬 줄 아셨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껐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꽤 많은 돈을 봉투에 넣는 것을 본 친구 하나가 너희 집도 어려운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내? 난 엄마가 준 돈에서 반만 내고 나머지는 과자 사 먹을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라도 있었나?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엄마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새끼 밥 굶을 걱정은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네.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기쁨보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훨씬 더 값지고 큰 것이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성실함에 하늘이 감동했던 걸까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께서 오래전 사두셨던 동네 근처의 작은 땅이 개발부지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저희 집 살림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저희 가족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셨고 몸에 밴 근검절약 정신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될 수 있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은 그동안 모은 돈과 땅을 판 돈을 합쳐 서울 근교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참 감사한 날이구나. 열심히 산 보람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변두리 작은 땅 샀을 때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이렇게 어엿한 건물을 사게 될 줄이야. 그 땅값 올랐을 때 우리 딸 대학 공부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제 이 건물 덕분에 우리 딸 시집 보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건물을 처음 매입했던 날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성공을 언제나 저를 위한 발판으로 여기셨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사신 두 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그 마음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바로 중견 제조기업의 전략기획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의 기쁨도 잠시, 사회초년생의 삶은 바쁘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기획안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내 스타트업 지원 TF팀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그 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예비 창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인터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틀에 박힌 숫자와 데이터에서 벗어나 사람의 의지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일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주말에도 서류를 집에 가져와 읽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유독 제 마음을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1차 서류 통과자였고 저 역시 그의 기획안에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 인터뷰 담당자 또한 저였습니다. 기획안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장생활 3년을 꽉 채우고 퇴사하셨던데 창업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셨나요?
네. 입사 초반에는 모든 게 재밌어서 정말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해지더군요. 모든 게 너무 판에 박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중에 이 아이템이 떠올라 사표부터 냈습니다. 사실 아이템만 있지 자본은 전무한 상황이라 이런 지원 사업이 정말 절실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매너리즘.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퇴사와 창업이라는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빛나던 그의 모습이 무척 멋져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저는 그의 달아해진 구두 앞코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평생 작업화만 신으셨지만 경조사에 참석하실 때 신는 낡은 구두가 딱 한 켤레 있었습니다. 언제 사신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되어 앞코가 다 해진 그 구두. 아버지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 땐 누군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었지. 어쩐지 저는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어찌나 아쉽던지 어쩌면 당사자인 그보다 제가 더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연락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원 사업이나 방법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른 곳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제게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진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잘 되셨다니 제 일처럼 기쁘네요. 그렇게 몇 번의 식사가 이어지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창업과 연애를 거의 동시에 시작한 셈이었죠. 창업 초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TF팀에서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초반에 흔히 한다는 밀고 당기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으로도 힘들 그에게 저는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어찌 보면 연애 시작과 동시에 내조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 도움 덕분이었을까요? 그의 사업은 초반에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집안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가 자기를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좀 떨리네요. 아무래도 어른을 뵙는 자리니까요. 그럴 거 없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 덕분이라고 하시거든.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원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시집안간 여동생이 있는 집안,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지간한 여자들은 기피할 조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그런 조건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런 누추한 곳으로 오라
그래서 어떻게? 미안하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만나다니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게 더 전폭적인 내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을 아주 좋게 봐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남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 녀석 제법 쓸만하네. 강단도 있고 배짱도 있고 사나이라면 모름지기 그래야지. 어쩐지 내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나도 그 나이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배짱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아버지의 인정은 제 마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혼수나 예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저희는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며 저희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은진아, 엄마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건물 말이다. 내 결혼 선물로 그걸 내 이름으로 증여해주면 어떨까 싶어. 네. 건물이라니요. 그걸 왜 제 이름으로? 말도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그 건물이 어떤 의미인데. 어차피 너한테 줄 거 조금 일찍 주는 것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계단을 쌓아 올라가야 하지만 너무 힘들 땐 누군가 잠깐 기댈 발판이라도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가 부모로서 너한테 그 발판 하나를 남겨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 기쁘게 받아다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결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건물의 위치가 저희 부부의 출퇴근에도 용이하여 저희는 그 건물 꼭대기층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주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바로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이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거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했지만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건물 입주민들에게 건물주 사모님 행세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 건물 아니냐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 통에 저는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웃의 한 사람이자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행동 때문에 이웃들은 저를 어려워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 수리기사를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 그 집에 찾아가 보일러를 험하게 써서 괜한 돈이 들어간다 는 식으로 입주민을 타박하셨다는 겁니다. 말끝마다 우리 아들 건물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 일로 평소 저와 스스럼없이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께서 제게 존댓말을 쓰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민망하고 화가 나던지요. 엄연히 제 부모님께서 제게 증여한 제 이름으로 된 제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는 운명 공동체이기에 제 재산이 곧 남편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건물을 활용해서라도 그를 지원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쌓여갈 무렵 시누이에게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누이의 예비 신랑은 직업도 탄탄하고 집안도 꽤 좋은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셨고 저 역시 시누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이 나쁠 것 없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직후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말 오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엉엉 우시며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상견례는 잘하고 오셨어요. 말도 마라. 사돈은 무슨... 그쪽 집안 사람들이 우리 집은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이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하더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집안과는 차라리 사돈을 안 맺는 게 낫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생각이 전혀 다르셨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무례함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은 놀랍게도 저를 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 한 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결혼을 허락한 거였는데 그게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싹 바뀐 게야. 그러니 다 너 때문 아니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파혼의 빌미가 되어야 하며 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동생이 저렇게 좋은 혼처를 만났는데 오빠랑 올케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그냥 명의만이라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결혼만 성사되면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되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닮았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위해 며느리의 재산을 탐하는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얼굴 위로 그의 이기적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차피 결혼하면 다 우리 아들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냐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했지만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할 상황. 저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제 건물을 담보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빚 독촉이 저에게까지 오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였고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남편이 저지른 짓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저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이 저 몰래진 빚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나도 당신을 고소해줄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감정마저 그렇게 완전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들을 모두 뒤로하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더 용기 내어 씩씩하게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인생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걸고 내렸던 중요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담담하지만 강인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해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며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겠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모든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겪으며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뇌와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이 더뎠던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동네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전체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유독 가난했습니다. 아마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부모님께서는 제 동생들을 더 낳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 모두 아이를 참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장 한켠에서 호떡을 구워 파셨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시는 육체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서셨던 아버지.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거친 손과 깊게 팬 주름이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의 증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을에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셨죠. 여보, 오늘도 같이 나가려고?
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던데 하루쯤은 집에서 푹 좀 쉬어요. 그러다 정말 몸 상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룻밤 푹 자고 나니 기운이 펄펄 나는데 이렇게 일 없는 날 당신이랑 같이 시장 나가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야. 그걸 말리면 쓰나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아침까지 끙끙 앓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괜찮아요. 많이 아픈 거 아니죠? 하고 여쭈면 아버지는 늘 괜찮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이두박근을 자랑하듯 팔뚝을 불끈 쥐어 보이셨습니다. 이것 봐라. 아빠 팔뚝이 이렇게 굵은데 우리 딸 걱정시킬 일 없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선 시장에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주워온 폐자재로 뚝딱 만든 작은 갑 한 대를 펼치셨습니다. 그 위에는 어머니가 밤새 틈틈이 손으로 뜬 수세미 같은 소품들이 오밀조밀 놓여 있었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던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풍경입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짐작이 가시죠? 누가 봐도 없는 집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번지르르한 옷차림이나 거칠애로 없는 티를 감추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킬 줄 아셨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껐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꽤 많은 돈을 봉투에 넣는 것을 본 친구 하나가 너희 집도 어려운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내? 난 엄마가 준 돈에서 반만 내고 나머지는 과자 사 먹을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라도 있었나?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엄마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새끼 밥 굶을 걱정은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네.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기쁨보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훨씬 더 값지고 큰 것이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성실함에 하늘이 감동했던 걸까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께서 오래전 사두셨던 동네 근처의 작은 땅이 개발부지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저희 집 살림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저희 가족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셨고 몸에 밴 근검절약 정신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될 수 있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은 그동안 모은 돈과 땅을 판 돈을 합쳐 서울 근교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참 감사한 날이구나. 열심히 산 보람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변두리 작은 땅 샀을 때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이렇게 어엿한 건물을 사게 될 줄이야. 그 땅값 올랐을 때 우리 딸 대학 공부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제 이 건물 덕분에 우리 딸 시집 보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건물을 처음 매입했던 날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성공을 언제나 저를 위한 발판으로 여기셨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사신 두 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그 마음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바로 중견 제조기업의 전략기획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의 기쁨도 잠시, 사회초년생의 삶은 바쁘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기획안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내 스타트업 지원 TF팀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그 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예비 창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인터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틀에 박힌 숫자와 데이터에서 벗어나 사람의 의지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일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주말에도 서류를 집에 가져와 읽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유독 제 마음을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1차 서류 통과자였고 저 역시 그의 기획안에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 인터뷰 담당자 또한 저였습니다. 기획안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장생활 3년을 꽉 채우고 퇴사하셨던데 창업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셨나요? 네. 입사 초반에는 모든 게 재밌어서 정말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해지더군요. 모든 게 너무 판에 박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중에 이 아이템이 떠올라 사표부터 냈습니다. 사실 아이템만 있지 자본은 전무한 상황이라 이런 지원 사업이 정말 절실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매너리즘.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퇴사와 창업이라는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빛나던 그의 모습이 무척 멋져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저는 그의 다라해진 구두 앞코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평생 작업화만 신으셨지만 경조사에 참석하실 때 신는 낡은 구두가 딱 한 켤레 있었습니다. 언제 사신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되어 앞코가 다해진 그 구두. 아버지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 땐 누군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었지. 어쩐지 저는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어찌나 아쉽던지 어쩌면 당사자인 그보다 제가 더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연락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원 사업이나 방법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른 곳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제게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진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잘 되셨다니 제 일처럼 기쁘네요. 그렇게 몇 번의 식사가 이어지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창업과 연애를 거의 동시에 시작한 셈이었죠. 창업 초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TF팀에서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초반에 흔히 한다는 밀고 당기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으로도 힘들 그에게 저는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어찌 보면 연애 시작과 동시에 내조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 도움 덕분이었을까요? 그의 사업은 초반에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집안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가 자기를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좀 떨리네요. 아무래도 어른을 뵙는 자리니까요. 그럴 거 없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 덕분이라고 하시거든.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원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시집안간 여동생이 있는 집안,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지간한 여자들은 기피할 조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그런 조건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런 누추한 곳으로 오라. 그래서 어떻게? 미안하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만나다니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게 더 전폭적인 내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을 아주 좋게 봐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남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 녀석 제법 쓸만하네. 강단도 있고 배짱도 있고 사나이라면 모름지기 그래야지. 어쩐지 내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나도 그 나이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배짱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아버지의 인정은 제 마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혼수나 예단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저희는 허례허식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며 저희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은진아, 엄마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건물 말이다. 내 결혼 선물로 그걸 내 이름으로 증여해주면 어떨까 싶어. 네. 건물이라니요. 그걸 왜 제 이름으로? 말도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그 건물이 어떤 의미인데. 어차피 너한테 줄 거 조금 일찍 주는 것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계단을 쌓아 올라가야 하지만 너무 힘들 땐 누군가 잠깐 기댈 발판이라도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가 부모로서 너한테 그 발판 하나를 남겨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 기쁘게 받아다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결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건물의 위치가 저희 부부의 출퇴근에도 용이하여 저희는 그 건물 꼭대기층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주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바로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이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거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했지만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건물 입주민들에게 건물주 사모님 행세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 건물 아니냐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 통에 저는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웃의 한 사람이자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행동 때문에 이웃들은 저를 어려워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 수리기사를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 그 집에 찾아가 보일러를 험하게 써서 괜한 돈이 들어간다 는 식으로 입주민을 타박하셨다는 겁니다. 말끝마다 우리 아들 건물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 일로 평소 저와 스스럼없이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께서 제게 존댓말을 쓰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민망하고 화가 나던지요. 엄연히 제 부모님께서 제게 증여한 제 이름으로 된 제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는 운명 공동체이기에 제 재산이 곧 남편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건물을 활용해서라도 그를 지원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쌓여갈 무렵 시누이에게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누이의 예비 신랑은 직업도 탄탄하고 집안도 꽤 좋은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셨고 저 역시 시누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이 나쁠 것 없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직후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말 오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엉엉 우시며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상견례는 잘하고 오셨어요. 말도 마라. 사돈은 무슨... 그쪽 집안 사람들이 우리 집은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이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하더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집안과는 차라리 사돈을 안 맺는 게 낫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생각이 전혀 다르셨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무례함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은 놀랍게도 저를 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 한 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결혼을 허락한 거였는데 그게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싹 바뀐 게야. 그러니 다 너 때문 아니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파혼의 빌미가 되어야 하며 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동생이 저렇게 좋은 혼처를 만났는데 오빠랑 올케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그냥 명의만이라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결혼만 성사되면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되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닮았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가족을 위해 며느리의 재산을 탐하는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얼굴 위로 그의 이기적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차피 결혼하면 다 우리 아들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냐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했지만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할 상황. 저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제 건물을 담보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빚 독촉이 저에게까지 오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였고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남편이 저지른 짓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저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나도 당신을 고소해줄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감정마저 그렇게 완전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들을 모두 뒤로하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더 용기 내어 씩씩하게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인생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걸고 내렸던 중요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담담하지만 강인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해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며 관계를 시작하지는 않겠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모든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겪으며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뇌와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길고 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이 더뎠던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동네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전체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유독 가난했습니다. 아마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부모님께서는 제 동생들을 더 낳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 모두 아이를 참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장 한켠에서 호떡을 구워 파셨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시는 육체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서셨던 아버지.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거친 손과 깊게 팬 주름이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의 증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을에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셨죠. 여보, 오늘도 같이 나가려고? 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던데 하루쯤은 집에서 푹 좀 쉬어요. 그러다 정말 몸 상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룻밤 푹 자고 나니 기운이 펄펄 나는데. 이렇게 일 없는 날 당신이랑 같이 시장 나가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야. 그걸 말리면 쓰나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아침까지 끙끙 앓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괜찮아요. 많이 아픈 거 아니죠? 하고 여쭈면 아버지는 늘 괜찮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이두박근을 자랑하듯 팔뚝을 불끈 쥐어 보이셨습니다. 이것 봐라. 아빠 팔뚝이 이렇게 굵은데 우리 딸 걱정시킬 일 없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선 시장에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주워온 폐자재로 뚝딱 만든 작은 갑 한 대를 펼치셨습니다. 그 위에는 어머니가 밤새 틈틈이 손으로 뜬 수세미 같은 소품들이 오밀조밀 놓여 있었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던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풍경입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짐작이 가시죠? 누가 봐도 없는 집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번지르르한 옷차림이나 거칠애로 없는 티를 감추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킬 줄 아셨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껐던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꽤 많은 돈을 봉투에 넣는 것을 본 친구 하나가 너희 집도 어려운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내? 난 엄마가 준 돈에서 반만 내고 나머지는 과자 사 먹을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라도 있었나?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엄마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새끼 밥 굶을 걱정은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네.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기쁨보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훨씬 더 값지고 큰 것이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